세일을 곧 찾게 되는가? 똑똑똑. 들어와. 신 실장이 서류가 들은 폴더를 가지고 진 회장실에 들어왔다. 앉아. 신 실장의 공손히 소파에 앉는다. 진척이 있나? 예, 회장님. 진 회장의 안색이 갑작 밝아진다. 그래, 효허허. 어디 들어보지. 네. 미세 씨의 고등학교 때까지의 과거 흔적이 다 파악되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그 이후 어떤 미국 선교사 집으로 거주지로 옮긴 것까지 파악이 되었는데 그 선교사가 이미 미국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LA 지부 최 실장님에게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며칠 사이로 선교사와 연락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미세 씨의 한국 내 연락처만 확보되면 빠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 그래, 미세가 자신이 혼혈아이니 미국 선교사를 편하게 여겼을 수도 있겠군. 어쨌든 좋은 진행이야. 더 신경 써주고 철저히 보안 유지하도록. 회장실에서 나오는 신 실장의 입가에 가벼운 미소가 보인다. 홍진이가 빨리 진행해줘야 하는데. 진학철을 만나다. 수요일 오후 서울로부터 미션 이메일이 왔다. 황당한 내용이었다. 이번 주 미션 내용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스케줄 비워두세요. 저와 같이 양로병원에 갈 거예요. 거기서 제 할배를 만날 건데 민철 씨는 나와 결혼 약속을 한 약혼자로 행동해주세요. 만날 시간과 장소는 곧 알려드릴게요. 그대의 정혼자 서우 올림 나의 정혼자. 아이고. 보면 볼수록 요상한 여자로다. 할아버지는 또 누군가? 서우의 할아버지? 그렇다면 진 회장의 부친?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단 말인가? 서우는 왜 나를 그 할아버지에게 데려가려는 것인가? 묘한 감정이 든다. 뭔가를 또 꾸미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답답함. 토요일 오전 10시쯤 서우가 나타났다. 평상시에 청바지를 즐겨 입더니 오늘은 웬 바람이 불었는지 단정한 치마에 샘이 정장 차림이다. 그래, 그렇게 차려입으니까 여자 같구만. 한마디 칭찬해 주었더니 서우의 입이 귀에 걸렸다. 우리 할배가 이런 치마 차림을 좋아하셔서요. 말이 요양병원인데 큰 종합병원이 VIP실 같은 곳이다. 병동이 따로 떨어져 있고 개인 스위트가 있고 개인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있다고 한다. 역시 재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빌라 같은 구조로 된 2층 한쪽이다. 똑똑똑. 노크를 하며 서우가 들어섰고 철민이 그 뒤를 따랐다. 뭐하는 짓인지. 그놈의 미션인지 뭔지. 할배야. 나 서우 왔다. 서우가 뛰어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에게 와락 안긴다. 아이고 요 녀석. 민철이 살짝 훔쳐보니 90살 정도는 되신 듯한 노인네였는데 나이가 90이 되셨는데도 흰 머리지만 머리숱이 많았고 짧은 스포츠 머리였다. 저 친구는 누구? 서우가 몸짓을 한다. 철민더러 나서라는 시그널이다. 젠장. 할아버님. 저는 이철민이라고 합니다. 서우의 애인입니다. 뭐라고? 우리 우야 애인이라고? 할아버지는 서우를 우야라고 불렀다. 할배. 얘 제 애인이에요. 결혼을 약속한. 히읗. 아, 이놈의 가시나야. 니는 정우랑 이미 약혼안 했나? 아, 할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으신다. 맞다. 한 골 먹었다고 아직 승부가 끝난 건 아니제.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재미난 일 많이 본다 아이가. 아, 살펴보니 아무래도 하반신 마비가 되신 것 같은데 정신은 말짱하신 듯하다. 서우가 사가져간 과일을 따가 할아버지께 드린다. 그래, 자네는 이름이 우예되노? 예. 할아버지, 제 이름은 철민이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께서 저보고 철 빨리 들라고 철민이라고 지으신 모양입니다. 철민의 농담에 할아버지가 쾌활하게 웃으신다. 우리 우야가 남자놈 하나는 제대로 물은 것 같네마. 근데 할아버지. 철민씨가 흠이 하나 있어요. 한 번 갔다 온 사람이래요. 호호, 할아버지가 곧바로 받아치신다. 남자가 한 번 두 번이 무슨 문제고. 사람만 좋으면 되제. 남자는 여자가 많을수록 좋은 거다 이놈아. 뜻밖의 할아버지의 반응에 철민은 당황했다.
불과 수년 전만 하여도 80대에도 정정하게 일신기업 회장으로서 호령을 하던 그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풍이 와서 하반신이 마비된 다음 일선에서 물러나고 그의 아들 그러니까 서우의 아빠를 회장으로 승계시키고 조용한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왕년에 걸출한 기업경영인 진학철 전 화장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묻고 대답하고 할아버지는 매우 유머어가 있었고 생각과는 달리 인정도 있고 철민을 서스럼 없이 대해주었다. 나는 자네가 마음에 든다. 우리 우야 잘 해주고 백년해로 함 해봐라. 정우랑 약혼한 거는 그냥 야들 애비들끼리 술 먹고 손가락 건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먼저 뺏는 놈이 임자다. 알겠나?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능청스럽게 연극도 잘하는 민철. 그것을 좋다는 듯이 바라보는 서우. 철민이라겠제? 우리 우야에게 잘하모 내가 강남에 있는 빌딩 한 채 줬구마. 예. 내가 당황해하자 서우가 나선다. 민철씨 빨리 오케이 해요. 우리 할아버지 한 번 주고 받은 말은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세요. 빨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대답을 해버렸다. 우리 할아버지. 땅 부자인 거 세상이 다 알아요. 그쵸 할배? 암만 내 땅이 전국에 다 널렸다. 오늘 니는 운이 좋다. 내가 기분이 좋은 시기에 강남 노른자위 건물 한 채 차지했다마. 당연히 농담으로 여기는 민철은. 그래도 농담이라도 상대방을 기쁘게 만드는 할아버지가 세상 좋아진다. 할아버지 몸을 이리저리 주물러도 드리고 일찍 여인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민철은 자기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서우 할아버지를 대했다. 저녁 무렵 요양원을 나왔다. 차 안에서 철민은 생각을 해보았다. 만일 서우가 할아버지 병문안이 목적이었다면 혼자서도 갈 수 있었는데 굳이 민철을 데리고 간 것은 분명 어떤 계획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민철 씨는 오늘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가? 아직 못 믿으시네. 우리 할아버지 개인 재산이 아직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할아버지 입김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우리 아빠도 할아버지 말에는 꼼짝 못하세요. 터프해 보이시는 진 회장님이 할아버지 말에 꼼짝을 못하신다고? 호호. 우리 아빠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한 가지는 조금 전 얘기한 할아버지겠고.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혹시 너 서우? 호호 50점. 반만 맞았어요. 아빠가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내 말에 끔뻑해도 내가 아빠를 이길 방법은 내 자신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요. 그러면 서우 너 말고 또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맞아요. 제 목숨이죠. 갑자기 분위기도 싸늘해졌지만 서우의 느낌이 심상치 않다. 제가 왜 2번이나 자살을 실제로 시도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아니 그러면 그것만이 아빠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서우의 눈가에 눈물이 보인다. 아빠는 무남동녀인 저를 너무 아끼고 계세요. 사실 이해요. 모든 면에서 강압적이지만 제가 제 목숨을 담보로 대어들면 결국 제가 이겨요. 그걸 저는 알았죠. 그게 제가 가진 가장 마지막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셈이죠. 생각을 해보니 서우가 2번의 자살을 시도한 그 상황 뒤에는 그 무언가 정상적인 방법으로선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왔을 때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중 하나는 정우와의 결혼 강요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민철은 생각했다. 어쨌든 오늘 서우가 민철을 데리고 할아버지를 방문한 것, 그와 관련해서 서우가 무슨 술수를 쓰고 있는지 아리숭하다. 험해지는 홍진의 태도. 세희는 불안하다. 그날 이후 갑자기 홍진의 태도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결혼 얘기가 나오고 이제 둘이 사랑하고 있는데 뭘 망설일 필요가 있느냐. 빨리 결혼을 하자. 그러나 세희는 불안하고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다. 민철과 이혼하고 이제서야 혼자만의 생활에 익숙하게 되었는데 또 다시 결혼이라니. 홍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다. 능력도 있고 젠틀하고
그러나 결혼은 아직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시간을 갖자고 몇 번 얘기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홍진의 마음은 결혼에 찍혀있는 듯하다. 어제는 같이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한 홍진의 태도에서 세희는 약간의 당황을 느꼈다. 남자가 술이 들어가면 좀 대담해지고 안 보이던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건 세희도 안다. 그런데 홍진이 노골적으로 세희와 같이 있고 싶다며 호텔로 가서 같이 지내자고 강요를 한다. 세희는 홍진의 마음을 안 상하게 하려고 애써 싫은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세희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싫다. 사랑해서 결혼했던 철민과도 세희는 그런 부부관계에 무척 냉정했다. 감정이 별로 안 생기는 자신에게 어쩌면 병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했지만 내키지 않는 것을 감추고 억지로 타의 때문에 강행하는 타입이 아닌 세희는 지금의 홍진의 태도에 무척 당황하게 된다. 그동안 대화와 좋은 시간 공유에 만족하던 홍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는지 세희는 당황스럽다. 더군다나 세희에게 결혼이란 너무나 부담스러운 단어이다. 어젯밤 강요하는 홍진과 헤어지면서 세희는 홍진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집 앞까지 홍진이 차로 데려다 주었다. 내리면서 홍진은 세희를 껴안고 키스를 시도했다. 세희는 그것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당연히 거절했다. 완강한 홍진. 술 기운이라 그랬을까?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 했다. 그때 갑자기 앞쪽에서 어떤 남자가 다가왔다. 검은 재킷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다가왔다. 어두워서 그의 모습을 구별할 수 없었다. 그가 홍진에게 무엇을 했는지 홍진이 주춤한다. 그 사이에 세희는 빌라로 뛰어들어갔다. 멀쩡한 홍진은 잠시 주위를 살펴보더니 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다. 전봇대 옆에서 아까 그 남자가 빌라 2층 세희의 창가를 잠시 쳐다보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세희가 걱정되는 철민. 일요일 아침. 일어나서 보니 철민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다. 세희였다. 문자 보냈는데 지금에서야 봤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전화로는 말하기가 좀 길고 시간 되면 만나자고 했다. 세희가 먼저 만나자고 하는 걸 보니 무슨 문제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침 저녁 때까진 시간이 있기에 인사동에 있는 우리가 예전에 자주 갔었던 그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잘 지내 요즘? 늘 그렇지 뭐. 철민 씨는? 나도 큰 변화는 없어. 한국 생활도 이제 적응되어 가고 새 회사에서의 업무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래 원래 뭐든지 잘 적응하는 타입이니까. 세희의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듯하다. 그녀와 하루 이틀 살아본 철민이 아니다.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 뭐 우리 사이에 눈치 볼 것도 없고. 우리 사이라는 말에 세희가 피식 웃는다. 이런 얘기를 철민 씨에게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기할 사람이 솔직히 철민 씨밖에 없어서. 하하, 그래 그러니까 맘 놓고 얘기해. 비밀 보장해 줄 테니까. 세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면 얘기를 시작한다. 내가 신홍진이라는 사람과 사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지? 그 기분 나쁜 녀석과 정말 시리어스한 거야? 나는 솔직히 가볍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즐거운 시간 갖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었나 봐. 왜 푸시를 해? 이상한 짓을 해? 갑자기 열이 올라온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다만 뭐? 요즘 들어 갑자기 결혼에 대해 얘기를 자주 하거든. 그 친구 진짜 어떤 친구인지 알고나 있어? 그건 확실하지. 미국에서 PGA 티칭 자격증까지 따서 한국 왔어. 능력도 있고 젠틀하고. 그런데 요즘 들어 나에게 프레셔를 주거든. 그래서 너는 어떤 마음이야? 민철 씨 잘 알지? 나는 서두르는 타입이 아니잖아. 더군다나 철민 씨와 헤어진 후 난 결혼이라는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분명하게 노라고 자신의 마음을 말해줘야지. 물론 직접 간접적으로 그런 마음을 알렸지. 그런데 요즘 점점 그런 말을 자주 하고 듣고 있는 철민이 핏대가 난다. 내가 만나서 처리해줄게.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어.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심해야지. 뭐가 그리 급해서 연애를 하냐? 세희는 약간 얼굴을 찌푸리면서 듣고만 있었다. 그냥 나랑 다시 합치자.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는 철민.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더 이상 내 인생에 참견을 안 하셔. 그리고 그분들은 미국에 살고 계시고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안 그래? 세희는 말이 없다. 세희가 철민이 싫어서 이혼한 건 아니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무언지는 몰라도 철민이 미국 유학가 있는 동안에 세희의 양심에 거리끼는 어떤 사건으로 인한 자책의 결과가 이혼이 아니었을까 민철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 친구에게 확실히 말해. 선을 그으란 말이야. 그래도 측은되면 나에게 즉시 얘기하고 무슨 일 있으면 나에게 문자도 좋으니까 빨리 연락하고. 알겠지? 오랜만에 철민은 세희와 인사동 골목을 걸으며 옛 추억을 되새겨보았다. 걸어가며 힐그 세희의 얼굴을 훔쳐보았는데 그녀 역시 추억이 생각나는지 밝은 모습이었다. 철민에겐 세희가 아직도 순진하고 어리숙하게 보인다. 만일 그놈이 만에 하나 사기꾼이라면 세희는 쉽게 넘어갈 거라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 뒷조사를 해보아야겠어. 저녁 무렵 세희와 헤어졌다. 플랜 B. 역삼동 뒤쪽에 위치한 일식집. 신 실장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신홍진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어서 오세요 형. 앉자. 사시미 세트가 큰 보트를 타고 들어왔다. 신 실장이 따끈한 청주를 한 잔 따라 홍진에게 건넨다. 자세히 얘기 좀 해봐. 홍진이 청주잔을 옆으로 밀어놓으며 말을 시작한다. 형, 세희란 여자. 결혼 단계까지는 아직 멀은 것 같은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 실장의 오른손이 홍진의 왼뺨을 때린다. 이 바보 같은 녀석. 여자 하나 못 다루냐? 너 세희랑 사귄 지 벌써 서너 달이 되는 동안 여자 하나 아직도 못 다룬단 말이냐? 그게 내 말 똑바로 들어. 네가 세희랑 결혼을 못하게 되면 너나 나나 좋은 앞날은 없다는 걸 명심란 말이야 임마. 형, 저도 별 방법을 다 해서 그 여자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도무지 틈이 안 보여요. 더군다나 이 시점에서 결혼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그 여자의 마음을 더 닫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신 실장이 급하게 청주잔 두서너 잔을 비운다. 어쨌든 조금 더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플랜 B로 가야겠다. 진 회장에게 계속 조사 중이라고 미룰 수만은 없어. 의심받을 수도 있어. 플랜 B라면 싫다는 여자가 강제로 푸시한다고 결혼에 응할 리는 없고 적어도 우리가 닥쳤던 게 같은 신세가 되어선 안 되겠지. 홍진이 청주를 고개를 돌려 한 잔 비우며 신 실장에게 묻는다. 형, 플랜 B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성공한다면 너도 나도 평생 돈 걱정은 없겠지. 위험 부담이 없는 기회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홍진은 듣고만 있다. 이 상황에서 신 실장의 말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짓이라는 것을 홍진은 안다. 내가 진 회장 밑에서 1, 2년 있은 것도 아니고 나만큼 진 회장을 잘 아는 사람은 없지. 이번 일이 실패로 돌아가서 우리의 정체가 밝혀진다 해도 진 회장은 우리를 건드릴 수는 없어. 세희의 안전이 확보되는 협상이라면 진 회장은 돈 따윈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야. 거기다가 나뇨? 나는 진 회장의 약점 하나를 쥐고 있지.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잘 듣고 따르면 되는 거야. 알겠냐? 진 회장의 약점이라면 진 회장이 신 실장의 아버지 신정국의 도움을 받던 그 시절에 신정국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 의외로 신정국이 오히려 진 회장을 용서하고 도와준 그 사건을 말한 것이다. 형, 그러면 정말 세희를 납치해서 돈과 맛 바꾸시려는 계획을 그 수밖에 없지. 이대로 물러서면 이 큰 기회를 송두리째 내버리는 것과 같아. 홍진이 속이 타는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결국 세희의 납치를 홍진이 수행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신 실장이 그것을 또 보장한다고 안심시키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 납치극이 들통나 홍진이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의 인생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홍진은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형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만일의 경우 홍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 실장이 있어야 여러 면으로 손을 쓸 수 있고 또한 홍진을 가만히 모른 채 놔둘 수 없는 공범이라는 약점이 있음을
신 실장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홍진은 최악의 경우 자기 단독 범행으로 몰고 갈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다. 플랜 B가 가능한 이유는 일단 다시 찾은 잃어버린 딸 세희를 진 회장은 절대 다시 놓칠 수 없다는 것과 또한 진 회장에겐 그까짓 50억 정도의 몸값은 세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이지. 또 한 가지 이번 일은 절대 진 회장 자신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사건이기 때문이야. 재계에서도 잘 알려진 진 회장이 과거에 자기 자식을 매정하게 버렸고 납치 소동까지 알려진다는 것은 그에게는 치명적 명예손상이 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기회에 세희만 잘 확보하면 일은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너에게도 몇십억이 돌아갈 텐데 그 정도면 네 평생 원하는 인생 살 수 있지 않겠냐? 갑자기 홍진은 희망과 자신감이 솟아나오는 것을 느낀다. 그래, 해보자. 어차피 인생은 도 아니면 뭐다. 루팡 서비스. 철민은 3층에 있는 루팡 서비스라고 씌어져 있는 사무실에 들어갔다. 3층 전체를 다 쓰고 있는 루팡 서비스는 이 지역에선 관록이 있다는 알아준다는 흥신소였다. 정면 앞에 프론트 데스크가 있고 뒤쪽으로 사무실들이 보이고 그 앞쪽으로 직원들 데스크가 보이고 그 앞 중간 공간은 큰 소파들이 몇 군데 놓여 있었다. 오전에 전화했던 이철민이라고 하자 껌을 씻고 있던 여직원이 뒤쪽에 위치한 오피스로 안내한다. 잠시 후 오피스 문이 열리며 구렛나루를 기른 후더분하게 보이는 중년 남자가 나오며 철민에게 악수를 청한다. 이번 일을 맡을 이정구입니다. 이철민 씨죠? 앉으시죠. 어이 미스박 여기 홍차 2잔. 껌을 딱딱 씹던 여직원이 첫 잔에 뜨거운 물을 붓고 티백을 넣어서 살짝 젓더니만 철민과 이사장 앞에 내려놓는다. 제가 말씀드린 기본 정보는 가지고 오셨겠죠? 네. 여기 이 봉투 안에 있습니다. 일단 착수금이 50입니다. 나머지는 만족하실 때 완불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 본인의 백그라운드도 중요하지만 혹시 주위 관계에 의미 있는 연결이 있는 것도 조사해 주셔야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잘 찾아오셨습니다. 며칠 내로 진척 상황을 연락드리겠습니다. 신홍진에 대해 뭔가를 알아야 이 친구의 본의를 알 수 있고 세희를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철민의 생각이다. 괜찮은 남자라도 타고난 성격상 급하게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기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하자가 없는 평범한 남자라면 좋고 혹시 불순한 의도를 가진 남자라면 확실하게 대처해 주어야 한다는 게 철민의 생각이다. 철민이 막 나가려는데 이정구에 의한 어조에 들린다. 이 사람 이름이 신홍진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뭐가 이상한가요? 이상한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분에 대해 의뢰한 것 같기도 해서. 아닙니다. 딴 팀이 맡은 케이스를 제가 혼동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제가 며칠 내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나 말고도 신홍진에 대해 의뢰한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서울을 데리고 미국에 갔다 오라고? 곧바로 퇴근하기 전에 회사에 잠시 들렀다. 팍 프로젝트는 이미 제작 2부로 넘어갔고 강 사장이 어떤 프로젝트를 맡길지 아직 모른다. 회사 건물로 들어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린다. 못 보던 번호다. 여보세요? 이철민 실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신지요? 저 진 회장님 비서실 신병권 실장입니다. 네. 신 실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진 회장님이 오늘 저녁에 잠시 시간이 되시느냐고 물으시는데 예, 시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번거로우시겠지만 본사로 좀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회장님이 7시경에 뵙기를 원하십니다. 다행히 철민이 근무하는 네메시스 스튜디오와 일신기업 본사와는 30분 거리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회장실에 들어가니 신 실장이 서 있다. 회장님. 그럼 저는 이만 나가 있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신 실장은 회장실을 나가며 힐끗 철민을 살핀다. 어서 오게 이 실장. 여기 앉지. 커피를 마시며 진 회장이 입을 연다. 자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았다고 했지? 네, 회장님.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 10여 년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바인도 잘 알고 있겠네? 네, 어바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잘 됐네. 뭐가 잘 됐다는 건지. 진 회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잇는다. 혹시 우리 서우 건강 상태에 대해 알고 있는가 자네? 건강 상태라면? 자네도 알다시피 서우가 2번의 자살 시도가 있지 않았나? 둘 다 약물로 인한 자살 시도였지. 네. 그런데 2번째 시도할 때 과다 복용으로 의해 대부분을 잃어서 인공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자네는 아는가? 서우의 평상시와 다름없는 행동 때문에 철민은 서우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아, 저는 몰랐습니다. 2번째 입원했을 때도 저는 전혀 그런 수술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래. 원래 남에겐 자신을 철저히 감추는 아이니까. 뜻밖이다. 서우에게 이런 치명적 신체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땐 밝고 명랑한 모습뿐인데 며칠 전 서우가 쓰러졌네. 다행히 집에서 일어난 일이고 주치의가 와서 간단한 치료는 했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요?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지. 그것도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그곳에 이 분야 스페셜리스트가 있거든. 그런데 왜 나에게 그런 말을? 서우는 미국에 가기 않겠다고 하고 한국에선 좀 곤란한 수술이고 이미 닥터 헤이즌과 수술 일정이 잡혀진 상태고 서우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수술을 받게 할 사람이 필요하네. 그게 나라고? 그러면 저더러? 맞네. 김정우 실장님이 계신데 정우랑은 안 가겠다고 하네. 자네도 알다시피 그의 고집 꺾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 시간은 가고. 하지만 그런데 이철민 실장이 데려가면 가겠다니. 나도 자네에게 무슨 마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겐 내 딸 생명이 중요하네. 자네가 출장으로 서우를 데리고 갔다 올 수 있겠나? 서우. 또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구나. 거절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세이건도 있고 해서 내가 한국에 있어야 할 시기이다. 그렇다고 거절하면 진 회장과의 관계가 껄끄러울 수도 있고 더군다나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수술이 지체된다면 그건 더더욱 안 될 일이다. 결국 2-3주간 서우 개인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출발은 이번 주 일요일 즉 4일 후다. 홍진이 수상하다. 세희가 걱정된다. 세희는 철민과 결혼했을 때도 철민이 출장을 가거나 밤에 외근을 하는 날이면 불안해하고 잠도 못 잤던 타입이다. 더군다나 이제 홍진이란 노골적인 스토커의 등장으로 세희는 더더욱 민감해질 수 있는데 하필 이 시점에 출장이라니. 진서우. 정말 원수로다. 더 복잡한 소식이 이틀 후 철민을 기다리고 있었다. 루팡 서비스 이사장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이다.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신홍진의 형이 일신기업 진두이 회장, 비서실 신병권 실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진짜 신병권 실장이 신홍진의 사촌 형이라고? 갑자기 어제 진 회장실에서 철민을 자세히 관찰하던 그렇게 느꼈던 신 실장의 모습이 생각난다. 너무 오버하는 생각일까? 그리고 홍진은 미국에서 PGA 티칭 자격증을 따고 한국에서 골프 레슨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얼마 전부턴 그 교습소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장세희와는 일주일에 거의 서너 번은 만나는 것 같고 둘이 골프클럽에 자주 동반한 것도 파악되었다고 했다. 홍진이 신 실장과 관계가 있다는 것하고 홍진이 세희에게 강압적으로 결혼을 푸시하는 것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지 않은가? 오히려 신원이 확실한 신 실장이 그의 사촌형이라면 홍진의 신원은 더 확실해지는 것이 아닌가? 철민은 자신이 좀 필요 이상으로 민감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내가 이미 남이 된 세희의 사생활에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할 이유도 권리도 없지 않은가? 그렇지만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다. 남자가 남자의 심리를 더 잘 안다. 처음이 어렵지. 일단 마음과 의도를 들킨 다음에는 더 대담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남자들이다. 이정구 씨. 한 가지 추가 부탁 사항이 있습니다. 철민의 말을 들은 이정구는 뭐냐고 물었다. 철민이 말하자 그건 가능하지만 추가 비용이 듭니다 라고 대답했고 철민은 돈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돌라고 했다. 철민은 서울을 데리고 미국에 마음 편하게 들며 오기로 했다.
위험한 세이를 구해주는 사람. 저녁 무렵 철민이 세희에게 전화를 했다. 그래서 회사 일 때문에 미국으로 2주간 출장 다녀오게 되었어. 내 전화번호 로밍 할 거니까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되도록이면 밤에 약속 잡지 말고, 골프도 가능하면 참가하고. 알겠지? 나도 바보는 아니야. 걱정 말고 출장 잘 다녀오고, 나중에 얘기해. 전화를 끊고 난 철민은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다. 철민이 서우와 함께 미국으로 출장을 떠난 이틀째 되는 월요일 오후. 세희가 회사 일 중에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살펴보니 홍진의 전화번호이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계속 날아온다. 할 말이 있다. 술에 취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오해 살만한 말을 했다면 미안하다 사과한다. 그러니 예전같이 만나주었으면 한다. 세희는 그냥 무시했다. 세희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남자가 술에 취해 평상시와 달리 언행을 하는 것이다. 예전 고아원에서의 초등학교 시절, 고아원 원장님은 인자하고 친절하고 화도 잘 안 내시고 세희를 아껴주시던 사람이다. 아마도 세희의 엄마가 세희를 고아원에 맡기고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진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액을 고아원 원장에게 주면서 세희를 맡겼기에 원장이 세희에게 신경을 각별히 썼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가끔 원장이 밖에서 술에 취해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의 태도가 평시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세희는 잘 알고 있다. 손찌검을 하기도 하고 추행 시도도 서슴지 않았던 그의 모습. 그리고 다음날 술이 깨면 지난밤 일은 전혀 기억 못한다는 듯 다시 친절하고 인자한 원장으로 돌아오는 원장에 대한 그 기억. 홍진의 모습에서 세희는 원장의 이중 모습 같은 것을 읽고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세희는 오늘 조금 일찍 퇴근하여 근처 슈퍼에 들러 이것저것 장을 본 뒤 저녁 일찍 집으로 향했다. 해가 거의 넘어간 시간이었다. 바로 집 앞에서 세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홍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싫습니까, 세희씨? 세희가 아무 말 없이 집 쪽으로 비켜가려고 하자 세희의 길을 가로막으며 홍진이 말한다. 내가 그랬잖아요. 술 기운에 실수한 것이라고. 세희씨를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감추지 못한 것이라고. 그게 죄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에 다시는 결혼이란 단어는 없다고. 아, 알겠다고요. 결혼 얘기 꺼내지도 않을게요. 그냥 예전처럼 만나서 얘기하고 즐거운 시간 갖자고요.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세희는 재빨리 홍진을 비켜 빌라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다. 플랜 B를 시작하기 전까진 세희에게 절대 강압적이거나 나쁜 이미지를 보이지 말라는 사촌형 신 실장의 당부가 머릿속으로 생각났지만 홍진은 자신의 성격을 조절할 수 없었다. A씨, 뭐가 그리 잘났냐? 홍진이 세희의 손을 낚아챈다. 아, 강한 홍진의 손임에 세희가 비명을 지른다. 잠깐이면 돼. 얘기 좀 하자고. 이젠 아주 반말이다. 이거 놓으세요. 안 놓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 하. 그래, 신고해봐. 신고해보라고. 더욱더 압박해 들어오는 홍진이다. 세희의 가벼운 비명 소리를 낸다. 이때 바로 옆 골목 전봇대에서 아까부터 두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던 사람이 두 사람 앞으로 나타난다. 그 손 놓고 얘기하시죠. 그렇지 않아도 성질이 머리끝까지 올라온 홍진이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 소리친다. 어이, 당신 누구야? 그냥 가던 길이나 가세요. 조용히. 괜히 꼴깍당 하지 말고. 홍진은 키도 180이 넘고 골프를 비롯한 운동으로 다져진 당당한 체격의 소유자다. 그런데 다가오는 사람의 체격도 만만치 않다. 키는 홍진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으나 멀리서 보아도 체격이 단단하고 민첩하게 생겼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 써서 얼굴은 보이지 않으나 나이도 홍진 또래로 보였다. 어이, 이거 우리끼리의 일이니까 괜히 끼어들지 말고 그냥 가란 말이야. 자식아. 그 손 놓고 그분 보내드리면 저도 돌아가겠습니다. 사나이가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왠지 느끼는 중압감. 아, 정말. 그냥 가라고요. 왜 남의 일에 끼어드냐고. 내 말 안 들려. 홍진이 손을 내밀어 남자를 밀어낸다. 순간 남자가 자기 가슴에 다가온 손을 가볍게 비틀어버린다. 아씨.
이게 정말 홍진이 주먹을 날렸다. 남자가 가볍게 피한다. 홍진이 다시 주먹을 날리며 이번에는 태권도를 배웠는지 돌려차기로 남자의 얼굴을 노리며 가격한다. 그것도 가볍게 피하는 남자. 이것 봐라. 당황한 홍진이 본격적으로 대든다. 그 순간 순식간에 날아온 주먹에 홍진이 나가 떨어진다. 홍진이 비틀거리더니 다시 일어나 덤빈다. 남자가 몸을 뒤틀더니 홍진의 뒤쪽으로 어느새 돌아가 홍진에게 네이키드 초크를 시도한다. 탭하면 풀어준다. 거의 기절 일보 직전에 홍진이 남자의 어깨를 탭한다. 꺼져. 나가 떨어진 홍진이 일어나더니 씩씩거리며 잠시 두 사람을 쳐다보더니 이내 총총걸음으로 골목을 도망치듯 빠져나간다. 근처에서 무서워 몸을 움츠리고 있던 세희가 남자를 쳐다본다. 장희 오빠. 장희가 다가오자 세희가 잠시 뒤로 물러난다. 장희가 걸음을 멈추며 말한다. 이제 됐으니 빨리 집으로 들어가. 그리고 저녁 땐 택시 타고 집 앞에서 내려. 알겠지? 난 간다. 잠깐 오빠. 장희가 뒤 돌아본다. 어떻게 오빠가 여기를. 긴 얘기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자. 한국엔 쟤 나왔고. 등장하는 장희. 사실 전장희는 얼마 전 일본에서 나와 한국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세희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니,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다분히 철민과 세희 사이에서 오해의 소지가 된 과거의 자신의 사건 때문에 비록 그둘이 현재 이혼은 했지만 일종의 죄책감으로 접촉을 삼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그가 얼마 전 철민을 만나고 철민의 말투에서 세희가 이제 새 남자를 만나서 새 출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비록 한동안 고아원에서 같이 자라면서 연정을 품었던 그였지만 그리고 결코 그녀의 떳떳한 연인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지만 세희에 대한 장희의 마음은 떼어 버릴 수가 없었다. 얼마 전부터 장희는 저녁 무렵 세희의 집을 지켜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다가 그녀가 불을 끄면 사라지는 행동을 자주 반복했다. 체육관에서 다음 달 7일 데뷔전 연습이 끝나면 그는 어김없이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세희가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보곤 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홍진의 행동을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는 어딘지 모르게 느낌이 좋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루팡 서비스를 찾아간다. 장희는 얼마 전 홍진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관련되어 있는 신 실장과의 관계, 그리고 신홍진의 큰 아버지가 과거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신정국인지도 알게 되었다. 그 뒤론 세희가 걱정되어 몇 번 세희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럴 처지가 아님을 알고 먼 발치에서 그녀의 주위를 살피는 것으로 일단 자신의 행동을 제한시키고 있었다. 세희는 뜻밖의 장희의 출현에 놀랐다. 철민이 미국 유학 가 있던 몇 년간 오빠로서의 장희를 만남긴 했지만 철민과의 이혼 이후 장희는 일본으로 가버렸고 간혹 있었던 연락도 없어졌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타난 장희를 보고 세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장희의 출현은 세희로 하여금 그때 그 일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